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제거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성 기자, 언제 거부권이 행사된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거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는데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협의 없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면서 정부에 힘을 실었고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은 재의결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죠?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제2요구 행사를 건의했었던 만큼 정부도 같은 판단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2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여당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모레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 공개 충돌로 이어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탈표가 지난 4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특검으로 당이 무너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친한동원계 인사도 여기서 잘못되면 오히려 오해만 받는다면서 부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금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24건의 거부권 가운데 5건이 본인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법안이었다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십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애초 모레로 추진하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상정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오후 4시 10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어서 모레 본회의 개최 여부나 안건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2심 무죄 판결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공감 못할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존중한다며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를 존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판결 직후 공존하는 정치를 강조한 이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공존을 바란다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검사 탄핵 소추안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협박했고 예산을 볼모로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표 기적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정부 여당 태도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무죄는 사필 규정이라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을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도 검찰을 향해 묻지마 기소에 사과하라면서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감행했고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 책임자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재판만 15번인데 이제 산 하나 넘은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단에 대해서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례적으로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위증교사 1심 판결 뒤의 분위기를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먼저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의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이 대표인데 김 씨 혼자 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이 대표는 전화통화 이후 증언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다며 재판부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 측은 2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네, 재판부도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한 이후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의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영 전 시장과 KBS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김 씨의 주범무리 협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만 일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스스로 위증을 했다는 결과가 된 건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며 무죄 판결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한 오래된 사건인 만큼 애초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부탁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결론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법원이 과거 세워놓은 논리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누명 썼다는 이 대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정리하자면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위증의 발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1심은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한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통화 이후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력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한국 측의 불참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추도사 등이 한일 간의 합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추도식에서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식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대표로 보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부적절한 인사를 보냈다는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교도통신은 어젯밤 2022년 8월 15일 아키코 참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이쿠이나 의원이 경내에 들어갔다는 것을 봤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이번 추도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반일병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술 더 떠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유감이라며 빨리 참배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본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네, 외교부는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 주도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앞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재반상이 사도광산 관련 합의 당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 측의 사도광산 추도식 때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사 내용 대부분은 사도광산의 가치와 의미, 노동자의 노고를 강조하는 데 할애하면서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홍보에 추진한 면이 강합니다. 강제노동과 사죄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고 희생된 모든 노동자의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애도의 대상조차도 모호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은 별도의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회피한 한 파행적 운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주요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맹도 필요 없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세계 경제는 경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과 불법 이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각 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세 나라가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를 무역 적자를 넘어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 국방 비용 증액이나 해외 시장 개방 등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미 FTA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취임 전 이런 강경한 자세가 실제로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네요.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한숨 돌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형 정도지 실형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분은 얘기 나오고 계셨어요? 어제 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지 이걸 보고서 이대로 증언해달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방망이 들려서 보내서 그 사람이 가서 거의 뭐 죽을 만큼 두드려 팼는데 내가 손 좀 봐주라 했는데 진짜 때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고. 아니 뭐 야구 방망이 들려주고 손 좀 봐주라겠지 내가 손 붙잡고 가서 뭐 때리는 장면까지 본 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뭐 때리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결 아닐까요? 교사 행위가 있긴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아니다. 저는 그 판결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어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 1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못했고요. 예. 정말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죠.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 교사는 왜 무죄냐? 예.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어제 재판부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김진성 씨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 당시 한 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준비하기 위해서 김병량 전 시장의 선거 캠프에 가서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한, 다시 말해서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주입시킨 사건이다. 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2차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변론 요지서를 전달했고요. 예.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했고요. 거기다가 김진성 씨가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할 때 예.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그 진술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라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문, 질문서까지 김진성 씨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두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 1심 판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필 규정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우리 김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재판부가 강조했던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재판부가 볼 때는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화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예. 양형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위증을 여러 개 했다라고 하는데도 벌금형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땐 본인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왜 그런지 이런 자백을 하고 예. 그러니까 위증을 유죄로 선고를 하긴 하는데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그게 중요 증거로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선고를 하되 과연 이게 위중교사로 인정할 만한 건인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사 재판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재판을 받아보면 당연히 증인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증언은 이건데 혹시 기억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라. 이런 자료 다 보냅니다. 만약에 이런 걸 위증교사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은 증인이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억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재판 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다 위증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 증언을 서달라 아니면 이런 증언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때 그 기록을 보면은 기각을 했습니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재판부가 지금 재판부가 무엇을 어떻게 달리 본 걸까요?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사실은 그때도 확인이 됐던 거죠. 이제 예. 김진성 씨가. 그러면 이분한테 부탁했던 이런 사실도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명,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라고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예. 재판부는 봤던 것 예. 같고요. 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본 거죠. 그런 부탁을 했던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허위 진술을 할 건지 인식을 했는지 예. 실제로 재판 증언 전까지 그런 과정에 같이 참여해갖고 구체적인 위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히 봤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소명과 입증은 다릅니다. 소명은 간략하게 개연성을 확인하는 거고 예.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하게 증거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장실질심사하고는 지금 본 재판의 재판부가 좀 다르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이 5개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열흘 전에 이제 1심에서 유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산 넘어 산이다, 앞으로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재판은 사실 저희가 정치권에서 결론이 나오면 비난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정파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뭐 겸허하게 판결을 존중하면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예, 알고 예. 있고요. 산 넘어 산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5개 재판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예. 1심도 언제 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판결 선고한 2개가 아마 2027년 대선 전에 최소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이 2개 재판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라 뭐 1승 1패라고 이렇게 아직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어제까지 유죄가 선고됐으면 상당히 이제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저희 정치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 뭐 저는 공직선거법도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항고비를 넘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항고비 넘겼다, 한숨 돌렸다, 기사 회생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희망 고문에 깊고 깊은 늪에 빠졌다 저는 희망 그렇게 고문이라고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헛된 기대를 하게 되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에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이 이제 3개월 뒤면 2심 항소심이 곧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는 건 상당히 범죄 혐의가 위중하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엄격하게 지금 대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양형 기준을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당선 무효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 벌금형이 양형 기준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그만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2심 항소심에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또 똑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거의 뭐 회복하기 어려운 현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뭐 백현동 사건 또 뭐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증인만 해도 뭐 100명에서 400명까지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멀고 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따라서 내년 1월 내지는 4월에 나올 항소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1심 무죄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앞으로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또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민생 행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뭐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뿐입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대여 공세는 더욱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문석 의원인가요? 이제 탄핵의 길로 우리는 진군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명을 3개월 정도 연장한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명을 3개월 연장됐다. 희망 고문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상고심 판사, 그러니까 상급법원 판사들은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를 쳤느니 아니면 사진을 뭐 이렇게 중간에 잘라냈느니 이런 걸로 한 정치인의 생명, 특히 야당이 유력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 게 적절하냐 이런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질문부터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건데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판사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양형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건은 무죄가 될 거냐 유죄가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형 자체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이제 정치 생명이 다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은 그렇게 기술적이지 않고 먼저 이 사건이 결론이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합리적인 결과냐 이런 결과부터 본다면 항소심에서 아마 무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다시 보면 충분히 무죄의 판결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심 예상과 전망과 따로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 차원의 개정은 아니죠? 네, 당 차원의 개정도 아니고요. 그거는 향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소급하지 않고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 이제 국회의원이 제출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특히 허위 사실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는 공보물만이 아니라 토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출마자들이 발언할 기회가 많은데 그 세부적인 문구 단어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을 끊게 하는 게 맞냐? 의원직 상실이나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을 지금 벌금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사건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아예 초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일부 의원들의 추진이지만요. 국민의힘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박희승 의원이신가요? 부칙에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편법 법안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칙은 이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고요. 또 부칙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향후 선거법이 개정되게 되면 법원이 법 개정 취지를 참작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대표 형량이 당선 무효형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무척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또 2심에서 판단을 할 것이니까요. 여야 공방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고 법무위원장이 말씀드린 걸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딱 댓글 안 받았다고 했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이지 않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네.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친윤 친한계의 갈등 격화인데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번 사건 저희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대처 중에는 초동 대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11월 5일 날 밤에 이제 발생해서 지금 3주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장에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길게 그리고 더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계속 비화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정말 안타깝고요. 이번 사건은 집권 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안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난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따라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지나치기에는
작은 사안은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뭐 명운을 걸 정도의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메가톤급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초동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개파 간 대결로 완전히 비화가 됐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의 운명을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에 맡겨야 되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당원 싶습니다. 게시판에 원래 익명 게시판인데 갑자기 익명 게시판에서 이름이 검색이 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렇죠. 일단 그 한동훈 대표는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그렇죠. 확인된 겁니까? 뭐 8명의 한동훈이 있었고 그중에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은 아니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19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 없었다라는 게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인데요. 그렇군요. 이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별도로 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가족 이름도 있다면서요. 그 가족 이름도 지금 가족이 실제로 썼는지 그 가족인지 아직도 확인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요. 네. 도대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 즉 5명의 가족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초동 대처를 하면서 일찌감치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더라면 그리고 사실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러면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어요. 예. 지금 한 대표가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분란은 한동훈 대표가 초래한 측면도 적지 않게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3의 세력들,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도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친 부분이 있지만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권 눈높이에 봐선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한다. 윤상현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족이냐 아니냐 이 한동훈 대표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집권 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게시판에서 비난한 사건이다. 따라서 많은 당원들과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궁금해하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의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당원 게시판이 갑자기 노출이 되고 익명 게시판인데 그리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꾸린 의혹이 있다 관련 수사도 오늘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근데 둘 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였죠.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인으로부터 주변 분으로부터 어떠한 발언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불거졌던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도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해찬 전 최고가 본인의 SNS나 방송에서 좀 증폭시킨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당내 권력 투쟁을 하고 있구나. 권력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 권력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당내 분란마저 외부 세력의 힘을 빌어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좀 심해졌구나. 그리고 뭐 이미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준석 대표 축출 사건 이것도 결국은 뭐 성범죄 의혹을 갖고 시작했던 건데 그 부분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기소도 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당내 문제를 이렇게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뭐
실명이 아니니 익명이니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익명 게시판이면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뭐 야당 대표를 아니 여당 당 대표를 바로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그거를 실명이 누군지를 찾아내겠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그 익명 게시판은 전혀 활용도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불안해서 당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가 안 좋다. 그럼 한동훈 대표 가족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익명 게시판까지 수사를 한 게 맞냐?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자신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어요. 명태균 리스트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출범한 게 여론조사 TF가 출범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또 친한계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 문제도 지금 개선하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사건도 우리가 뭔가 밝혀야 되지 않느냐. 뭐 그 원론적인 입장에는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태균 사건이나 무슨 여론조사 사건과 지금 연결시켜서 정치 공세화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가족들도 충분히 익명 게시판에서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냐, 명의를 차용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익명 게시판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또 이제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 이름으로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올라와 있는 이름들이 즉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직접 쓴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무슨 존재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댓글팀이 존재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익명 게시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김한규 의원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수사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사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라고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여당 대표 관련 의혹 여론 경찰의 조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 사안을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오비 일학이 아니다.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 그 고발인 조사를 오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인이 누구냐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입니다. 즉 우리 우파 진영이 아니라 이제 좌파 진영에서 고발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병합시켜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 7월에 저희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당대회 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사팀, 다시 말해서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의혹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표는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친한계의 장동혁 최고위원이요. 지금 이 싸움은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고 지금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측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계파 싸움성 발언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 정말 우리 당이 완전히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공개 설전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무척 보기 안 좋았죠. 어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우리 당에선 마치 봉숭아 학당처럼 서로 핥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어제 건 아침 모습이죠?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김민전 의원도 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할 것이다라는 미확인 보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무척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사안이 이렇게 당내 계파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는 걸 알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본인 쪽에 유리하다, 아니면 뭐 상대방한테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저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공개 회의 때 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작심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김민전 최고는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력보다는 아무래도 친윤 쪽에서 밀어줬다라는 인식들을 저희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돌출성 발언일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공격성 이런 정치 활동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다른 당이라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도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모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에게는 해명도 촉구하고요. 친윤계 친한계 갈등 양상이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측에서 서로 핥히고 헐뜯게 되면 결국은 양측 모두 다 공멸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여러 가지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좀 아끼고 인내하고 참는 것도 용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이슈가 다음 키워드로도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양당 원내대표인데 재표결 연기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원래 당초 이제 28일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거부권을 부임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검토한다는 보도 나오는데 이탈표 끌어내려는 전략 세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법과 상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의 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아마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28일 재표결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연기를 검토하고 있나 봐요. 실제로 검토 중입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언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가 좀 불분명했고 이제는 하셨긴 했지만 29일까지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에서 저렇게 여당의 갈등의 있는데 모습을 보면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지 않냐? 저희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이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재의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여한 이유로 본회의 출석을 적게 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언제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일단 28일 날은 안 열릴 가능성이 높네요. 본회의는 열립니다. 본회의는 하지만 열리는데 이 안건이 하지 올라갈지는 않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 바로 그 직전에야 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살 길은 김건희 특검법뿐이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당내에서 몰리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뭔가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뭐 꼭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지난번보다 더 재결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와야 이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시점을 고민 중입니다. 재결은 조건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이잖아요. 지난번에 4명 이탈을 했고 추가로 이제 이탈이 되면 또 표결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분을 틈타서 지금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당내 분란이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전개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일 대우가 형성돼 있다. 단일 대우 뚝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류가 확고하게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였습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과 오찬했다면서요? 그렇죠. 단합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한 40명 정도 모였다고 40명이요? 하죠.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도 이제 다수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아마 거세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칠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아마 우리 한동훈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한동훈 대표 본인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사는 길,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당근을 던지는 거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을 뒤흔들겠다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과 중부 내륙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퇴근길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돼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남부 일부 내륙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점은 내일 자정부터 오전 사이인데요. 앞서 예비특보가 내려졌던 강원 산간과 태백은 일찍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기압골 앞단에서 들어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된 가운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퇴근길 무렵부터는 중국에 있는 강한 한기를 머금은 기압골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밤부터 중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남부 일부에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내리는 눈의 양, 또 가장 주의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네, 우선 이번 눈은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강원도에 최고 20cm 이상, 호남과 제주도 산간에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청에도 최고 10cm의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도는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일부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걸로 예보된 만큼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와 일부 내륙에,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양이요.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빈 씨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로 밝혀진 가운데 정우성 씨의 과거 행보를 두고 혼외자와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는 오는 29일 청룡영화제의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참석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오는 29일 열리는 청룡영화상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우성에게 쏠릴 게 뻔한 만큼 행사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은 배우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우성 본인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스스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과거 행보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돌파 이후 새 광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2015년부터 활동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무성합니다. 한국의 난민들에 의한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 깊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스캔들로 데뷔 이후 쌓아온 톱스타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발언이나 활동에 비해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 이반의 모습 때문에 좀 논란이.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새 드라마를 촬영 중인 정우성이 거듭 커지는 사생활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소식, 모델 문가비 씨와 결혼 생각은 없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육비와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든 그만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게 되는데요. 기준표상 월 수입 최대 금액인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월 300만 원 정도로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줘야 합니다. 상속권은 정 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1명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00%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정우성 씨가 스스로 아들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임의 인지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면 이제 정우성 씨가 혼인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아이에게 100% 상속권이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외자 소식이 알려진 뒤 정 씨에게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는 보도와 함께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 또 여성의 신상 정보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정우성 씨가 지난 2018년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비하인드 영상에서 내가 같이 해도 되는 캠페인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언급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의 출산을 결정한 상황인 만큼 정호성 씨의 현재 상황과 캠페인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책임도 중요한 만큼 정호성 씨가 공인으로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제일 중요한 대응은 대중 대응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은 정호성 씨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당사자 문가비 씨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만의 합의가 도출된다면은 그건 대중들 제3자 입장에선 사생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もちろん韓国には独自のこの意見があると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います。だからこそ冷静で丁寧な議論、対話を行っていきたい。 문화부로 하겠다는 거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동의해줬지 않습니까? 비용 조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등재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첫 추도식,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네, 저자세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태를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일본 사도광산 어떤 곳입니까?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 19세기에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하면 가장 많이 금을 생산했던 곳인데 세계적인 그 추세가 기계화였다고 하는데 이곳은 수공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강제 노역이 이루어진 곳이군요.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가치가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계유산이 등재된 이후에 이번에 첫 추도식이 열렸는데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참석 인사의 이력 때문인 거죠? 저는 꼭 그렇지는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몇 가지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반대를 철회해 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역사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도록 해라 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로 본다면 강제 동원,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일본 측에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혹한 환경에서 이런 말을 표현을 했거든요. 혹은 과거에는 2015년도에 구남도, 소위 구남도가 등재할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끌려왔다, 또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가혹한 노동 환경, 고난,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조금 한 단계 좀 내려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 올해는 7, 8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많이 늦었죠. 11월에 개최된 것이니까요.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추도식
참석하겠다라고 하다가 하루 앞두고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통보했어요. 그렇죠. 뭐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추도식 내용이 좀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만 예. 첫 번째는 이제 정무관이라는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을 하는데 정무관의 이력에 관해서 좀 잘못된 오보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던 인사를 예. 일본 정부 대표로 보내는 게 맞느냐 예.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외무성에 설명을 했고 또 예. 일본 언론도 지금 정정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보였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나라 탓을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어느 쪽이든 잘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쪽이 한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그 추도사라고 하는 것을 좀 읽어봤습니다. 네, 네. 뭐 친한 지인한테 얻어서 읽어봤는데 앞에 부분은 뭐 추도식의 원래 취지라고 한다면 추도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예.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뒤에 희생자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에 반해서 끌려와서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이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표현들이 좀 들어갔어야 하는데 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아까도 사죄도 화면에 빠졌다는 말씀이시고.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이다. 이게 뭐 징용 정책을 이제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왔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를 철회하면서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금 더 이제 할 말은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이 추도식을 한다면은 그 추도식에 뭐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초청을 한다는 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추도식을 하는 주관하는 곳에서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노력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정부 유족들 일본에서 따로 추도식 했다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 화면도 있어요. 예. 좀 전에 나왔죠. 보여주세요. 예. 네. 지금 일본 측과 우리나라 측에서 따로 개최한 추도식의 모습 저희가 2분할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박철희 대사가 참석을 했죠. 그리고 유족들도 참석을 하고 박철희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뭐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네. 참석 인사도 문제고 추도사의 내용도 문제인데 추도사 내용에 대한 합의 없이 날짜부터 정한 건 문제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긴밀하게 양국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의 추도사가 들어갈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됐어야 하고 우리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일본 측이 계속 요구를 하고 전향적으로 좀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해서는 특히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에게 조금 이번에는 그런 요구를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될까가 아니라 강하게 요구했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저자세 외교 아니냐라는 지적, 비판이 맞습니다. 나와요. 친하면 친할수록 잘못된 부분, 불만이 있는 부분들은 좀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저게 국제사회에서 일본인들 혹은 일본에 대한 뭐 그 위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사죄 필요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뭐 사죄를 하라고 할 것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존경을 받으면 존경을 받을지. 그렇죠. 또 모르는 세대가 지금 전후 세대라고 하죠. 전쟁과 식민지 시대, 과거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뭐 주역이긴 하지만 모르면 모를수록 새롭게 알려줘야 할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아침 언론 보도가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따져야 하는데 항의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는 강력한 비판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늦게 어제 유감 표명했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유감 표명했다면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는지 불러서 초치를 해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은
도쿄 대사관에 했는지 서울의 대사관을 통해서 했는지 예. 명확하게 밝혀야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예. 매년 추도식이 열릴 텐데요. 이 외교부가 책임 있는 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일본 예.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예. 유네스코 등재 때 약속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네. 긴밀하게 한국과 협의해가지고 전시물 이런 것들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우리는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 전과 후에 일본 태도가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일본은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된 그 좀 불미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좀 드러내는 걸 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당시 아베 신조 총리 국회에서 명칭을 바꿨어요. 그 전에는 뭐 징용공 문제라는 말, 좀 강제성의 뉘앙스가 좀 들었었는데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법원 당시 이제 확정 판결 받은 네 분이 모집에 응해서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바꿨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예. 이거는 식민지 지배 자체를 긍정하는 것의 다름 아니에요. 역사 왜곡이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게 도쿄에 있는데 뭐 네. 뒤늦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8월에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일본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서로가 어떤 앙금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당한 외교를 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도치기현, 아시오 광산 등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게 지금 더 남아 있잖아요, 일본에는. 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뭐 첫 번째는 할 말은 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그 하는 요구사항을 또 문서로 남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고 예. 협의하면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문서가 될 수 있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외교 당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과거 역사, 현재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그 경청을 해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거를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그래야지 한일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명품들을 대거 공개 매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2천여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전시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진열대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830여 점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집을 뒤져 압류해 공매로 내놓은 물품들입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싸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 두 개까지는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고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현장 참여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온라인 입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금반지와 황금 열쇠, 양주, 골프채, 낚싯대 등도 공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금 열쇠랑 금 반지랑 팔찌 관심 있습니다. 2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입찰. 참여 입찰자는 2천여 명, 입찰 건수는 7,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가는 시세의 50에서 60% 수준, 낙찰가는 시세의 80% 정도로 낙찰자는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대학생들도 있고 또 명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공매를 통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압류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총 체납이 한 1조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제 공매로 인해 가지고 한 충당할 세액이 한 10억 이내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매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외에
대구와 전북, 제주 등 지자체 12곳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지 보름가량 지난 가운데 학교 측이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다만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김한배 상임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의 댓글팀 의혹은 지난 7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과 SNS에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던 팀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한 대표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 상가 건물 3층 외벽에 붙은 간판이 기울어지는 등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 일산소방서는 1시간 반가량에 걸친 간판 고정 작업 동안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 종부세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 세액은 1천억 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명,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업체인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사건으로 광고 사업 매각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챗 GPT를 내세운 오픈 AI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구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사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화물 터미널을 개조해 야심차게 마련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초대형 오피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기술은 불법 독점이라며 강제 매각을 요청한 사건의 최종 변론일을 맞아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검색을 통한 광고로 348조 원, 전체 매출의 70%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8조 원의 가치가 있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요청에 이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도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반발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독점 관행에 강경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마지막 공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Four companies that the House investigated for potential anti-competitive violations back in 2020. So Apple, Google, Meta, and Amazon were those four companies. And 트럼프 당선인도 앞서 구글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선 한 달 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바꿔 구글의 기사회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다. 등 뒤로는 챗 GPT를 내세운 오픈 AI의 추격, 정면으로는 강제 매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구글의 운명은 내년 1월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 법무부가 입장을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경제 소식 첫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불안의 경기 전망 이 최악이라고요? 네, 일반 소비자들한테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경기가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인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앞으로 경기 전망 부분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지수로 보면 74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았고요. 이 하락폭 기준으로는 10월보다 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년 4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도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지면서 좀 나빠졌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집값 전망도 흐려졌는데요.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지금 그래픽 보시는데 이 10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거든요. 하락폭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기 전망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달은 이유, 트럼프와 관련이 있겠죠? 영상으로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려면 이번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조사 기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조사네요? 네, 혹시 그 트럼프 당선이 언제 좀 결과가 나왔는지 11월 초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6일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 조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된 여파가 이번 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내세웠던 어떤 거? 미국 우선주의. 네, 그렇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무역 무역 장벽 높이겠다. 네. 그래서 관세 인상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커졌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실제로 한국은행도 이번 조사 결과를 미 대선 결과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으로 보호 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한국은행의 전망은 올해와 내년은 먹구름. 네, 방금 소비자 전망 안 좋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한국은행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나 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봤던 이 경기 전망 나빴던 거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고요. 한국은행도 이제 모레죠. 28일에 수정 경기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올해와 내년 얼마나 우리 경제가 성장할지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 건데요. 앞서 지난 8월에 한번 이런 전망치를 내놨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기존 전망치 한번 보실까요? 8월에는 한국은행이 올해는 2.4%, 내년에는 2.1%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당시에도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내린 거였거든요. 수출 호조세는 계속되지만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딘 데다가 수출이 예상 밖으로 둔화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그 지난 3분기 성장률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성장 쇼크라고 했었죠. 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성장했나요? 그때는 0.1% 성장이었거든요. 이게 한국은행 전망치가 0.5였어요. 그러면 5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한 거예요? 네, 이게 수출 때문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픽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에 했었습니다. 2분기에 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 다음 분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분기 대비예요, 저게? 네, 그럼에도 지난해 같은 분기가 0.1%밖에 성장을 못한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0.8%포인트 라서 이게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수출 전망이 더 나빠지고 있죠.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뭔가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하향 조정은 다 의견이 같습니다. 내릴 거라고 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내릴지가 관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성장률은 기존 2.4%였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2.2% 안팎이 되지 않겠냐, 뭐 2.2, 2.3 정도로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3분기 성장 부진을 이유로 이 정도의 내림폭을 예상을 했는데 녹취 한번 들어보실까요? 0.5에서 3, 4분기 0.1로 막 크게 떨어졌으니까 연율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성적표, 올해 성장률은 사실 조금 의미가 좀 약할 수 있지만 예. 정말 중요한 건 내년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관심이 지금 내년에 얼마나 내릴지가 이제 관심인데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2% 안팎, 그러니까 2.0은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우리나라 많았는데 잠재 성장률이 2%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1%, 1.9, 최대 예. 1.7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재집권이 몰고 올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은 건데요. 이게 한국은행이 내년에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할지가 모레 발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양 대책이 됐든 여러 대책이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전망도 안 좋은데요. 지금 금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상황만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하지 않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습니다. 내려야 합니다. 좀 그런 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예, 있습니다. 예. 일단 경제 전망 이제 기존 2.4에서 올해는 2.2 안팎이 예상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예. 이게 내년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안팎이 예상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좀 내려라 이렇게 재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기존에 이제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했던 가계 부채, 집값 급등세도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달 연속 1%대로 둔화했거든요. 예. 이런 점만 고려한다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시키면 좋은데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대외 변수가 지금 대외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한때 1,410원을 이제 넘볼 정도로 굉장히 급등했었거든요. 지금도 1,400원 안팎을 오가고 예, 있습니다. 예.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은 이런 강달러 기존을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미국 통화 방향, 그러니까 통화 정책 방향이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네, 원래는 네.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좀 속도 미국 조절을. 경기는 괜찮대요. 예. 예, 미국 경기는 괜찮고 또 이게 예. 속도 조절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약간 이 한국은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한미 금리 차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1.5%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내리게 되면 1.75%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역대 최대로 벌어졌을 때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포인트 났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2%포인트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인데 이런 다른 불안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환율 불안 속에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걸 과연 용인할지 이게 좀 포인트인데요. 그렇군요. 예,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예, 예. 이런 모험을 무릅쓸지 여부는 내년 성장률에 달렸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네. 내년 전망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나쁜 내년에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면 네, 내릴 수 있다. 1%대까지 추락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예.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그 정도로 나쁜 게 아니라면 현재 연 3.25%요 수준을 동결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습니다. 네, 금융정책, 재정정책 잘 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이을 차기 행장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후보는 이르면 28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행장후보들을 두고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직원 근무 기간이 느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이 격주로 시행하는 주 4일제 근무를 주 5일제로 즉시 전환했습니다.
서울신라호텔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레스토랑 관련 공식 행사에 한식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서울신라호텔은 자사의 요리사들이 현지 시각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 외무성 관저에서 열린 라리스트 2025 칵테일 리셉션에서 구절판과 갈비 등 전통 한식 메뉴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이 LK 사명과 손잡고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기 감지 방식은 전기차 하부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주차장 시스템과 함께 화재 전조 증상을 판단하고 알리는 AI 접목 CCTV 장치입니다. 현대차가 말레이시아에 6,700억 원을 투자하고 아세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협력사와 스타리아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중대형 SUV로 생산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처럼 다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데요.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첫 차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승객을 태우는 서울시의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 30분, 버스 한 대가 중앙차로를 달립니다. 운전자의 손이 떨어져 있는데도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공사 구간이거나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거나 이럴 때는 기사님들이 다 개입을 하셔서 직접 운전을 하십니다. 기존 첫 차보다 30분 더 빨리 온 버스에 시민들은 한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차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 좋은 거니까. 첫 차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좋죠. 새벽에 거기를 5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평일 새벽 하루 한 대, 도봉산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 종로와 공덕, 여의도를 거쳐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달립니다. 버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인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시 56분에 2대가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 모두 만차로 운행이 됐고요. 좀 더 이른 시간에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새벽 동행버스 노선 3개를 추가하는 등 새벽 시간대에 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밤사이에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더 추워질 텐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눈발이 굵어서 비상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수도권과 충청 북부 등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서부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일 출근길엔 서둘러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무척 많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 많은 곳은 30cm 이상, 강원과 경기 내륙에도 최고 20c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대설이 예상됩니다. 무거운 눈이 많이 쌓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며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